30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오픈소스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능하신 분들은 캠을 켜주시고요. 예,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73분 정도, 73명의 학생과 뭐 교수님도 계시고요. 관계자분들이 아마 들어와서 오늘 오픈소스 특강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학준이는 캠을 켰구나. 오케이. 태환이도 그렇고. 자, 뭐 컴퓨터공학부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학과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학과 학생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특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의 하나의 이벤트성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매달 1학기에 3번 정도가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전문가 특강도 매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픈소스 특강 주제는요, 파이썬을 통한 이미지 분류 분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픈소스 특강을 진행해 주실 강사분을 소개하자면 녹십자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광일 강사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사분 뭐 진솔한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의 얘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녹십자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팀 김광일입니다. 네, 먼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학교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지금 현재 녹십자 헬스케어에서 데이터 플랫폼 팀 팀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저희 데이터 플랫폼 팀이 하는 일은 지금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데이터 전반적인 부분을 관여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녹십자라고 그러면 의료 데이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녹십자는 기존에 많은 이제 제약 회사를 기반으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조 데이터로 많은 지금까지 성장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라고 올해 새롭게 생겨난 부서입니다. 네, 다음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명드릴 부분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AI와 머신러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진행을 했었던 이미지 분류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라고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는데요. 빅데이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큰 데이터긴 한데요. 이 데이터들은 지금 1초,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는 이 1초 사이에서도 168, 10만 되는 이제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구글 안에서는 거의 약 70만 정도 검색어를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서도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13,000개씩 정도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아주 급격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에서 이제 특징으로는 대용량 데이터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용량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그림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의 이제 각각 수치들이 보여주는 빠른 생성 속도, 그리고 이 생성 속도 중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IoT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oT 이제 뭐 스마트 전기 센서 집에서 간단한 전등을 끄고 켠다거나 그런 것들이 IoT 사물에서 연결되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회는 모든 것이 어널틱스 오브 띵스 모든 것이 사물을 분석해서 라이프를 혁신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대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산업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들이 쌓여감에 따라서 기존에 분석하던 방법이 위쪽에서 보시듯이 데이터가 직접 스토리지에 쌓였다가 거기에 어떤 모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존 룰 베이스로 알람을 받고 하던 것들이 지금은 IoT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예측을 하는 그런 분석들을 현재 시대에서 점점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라고 좀 부르고 있죠. 이러한 데이터 과학은 상위에 있는 이제 스태티스틱, 제가 영어가 좀 약해서 통계입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예전에는 통계 분석으로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지금 통계뿐만 아니라 지금 데이터 산업은 패턴 분석, 그 다음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해서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데이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산업을 이제 바깥쪽으로 돌고 있는 도메인 널리지 같은 이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각각의 다른 분야 사람들끼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산업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현재 시대의 데이터 과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과학들은 과거에 처음에는 이제 왼쪽 하단부터 오른쪽 상단으로 많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중간입니다. 처음 데이터 분석,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은 과거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발생했던 일이 얼마나 자주 어디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가. 예를 든다면 공장 데이터들을 잠깐 생각을 하면 반도체 회사를 예를 든다면 반도체에서 어느 기간에 생성했던 제품들이 분량이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분량이 많은 주기가 한 달 주기, 두 달 주기, 그리고 어느 일정한 공정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웨이퍼 같은 곳에서 어느 일정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원인을 찾았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공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부품을 바꾸거나 그렇게 되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지금까지의 부분은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는 녹색 부분에 대한 통계 분석들이었다면 지금 현재 시대에는 오른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령과 결과가 어땠는지를 기초로 했었다면 지금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러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주된 이제 통계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과거 부분을 중간에 건너뛸 수는 없겠죠.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통계 분석 툴이나 아니면 컴퓨터 파워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즘에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엑셀에서도 이런 것들을 요즘은
메모리 성능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을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분석들을 이제 파란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결과가 이제 나타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한 달 만에 불량이 계속 발생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 회사가 가지게 될 손해는 얼마가 될 것인가? 손해가 얼마가 있었으면 다음에 우리 내년에 어떤 사업은 더 이상 추가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제 발생한 앞으로 이렇게 점점 미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대안은 어떤 것인가? 만약 한 달 주기로 불량이 발생을 했다면 한 달 주기로 부품을 바꿔주면 되는 건데 만약 한 달과 한 달 반 사이 그런 이제 좀 정형적인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의 가장 적정한 부품의 교체 주기는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가장 한 달과 두 달 사이에 불량이 많이 난다면 한 달 반 정도의 부품을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값은 평균값, 중앙값 그런 값들을 따져보고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는 최적화 부분이 가장 최종적인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잠시 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단순 처리 속도 면에서는 컴퓨터가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것들은 곱하기 나누기 단순 처리 속도 면에선 컴퓨터가 훨씬 빠르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뇌의 잠재력을 생각할 때는 아직 컴퓨터는 아직 사람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그런 이유는 지금 알파고를 만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도 사람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컴퓨터는 지금 시키는 일들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과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적의 방안을 찾는 방안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컴퓨터는 그런 수준에 아직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과 프로그램, 이거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AI라는 말을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현재 수준은 아직까지 프로그램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작자의 수준과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알고리즘을 생각한 것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컴퓨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계속 스스로 발전을 해나가면서 네,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매트릭스 같은 경우, 매트릭스,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도 컴퓨터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래에는 꿈꿀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신경망들을 사람 뇌에서는 아주 많은 신경망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 AI로서는 하나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밖에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신경망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영화에서 보던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AI,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포괄적으로 AI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네, 기존에 이제 앞선 페이지에서 사람이 어떤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컴퓨터가 지능을 가진 것처럼 일을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종류는 룰 베이스로 만약에 1 더하기 1과 1을 줬다면 결과를 2를 내라
그러면 중간에 컴퓨터는 더하기를 연산을 할 것이고요. 그러한 이제 사람이 시키는 거에 대한 이제 룰 베이스로 되는 그런 부분도 네, A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 컴퓨터 스스로가 1과 1을 줬을 때 2를 출력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연산을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고요. 최종적으로 딥러닝 아주 소규모 부분인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신경망 구조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사람이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러한 효과를 주도록 하는 게 딥러닝 부분입니다. 그러한 딥러닝 부분과 머신러닝은 거의 이제 사람들이 혼용을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컴퓨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코끼리와 기린의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코끼리야, 이 사진은 기린이야 라고 컴퓨터에게 코끼리의 앞면, 옆면, 다양한 사진, 인도 코끼리, 뭐 아프리카 코끼리, 다양한 코끼리에 대한 사진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린 같은 경우는 뭐 목이 짧은 기린도 있을 거고 어른 기린은 목이 엄청 클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진은 코끼리, 기린 이렇게 사진에 먼저 이제 정해진 부분대로 학습을 하도록 주는 부분이 지도 학습 이 부분입니다. 주로 활용하는 부분은 새로운 사진을 주었을 때 이 사진이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진인지 판별하는 예측과 분류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 부분은 네, 그림에서 보듯이 AI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앞선 예를 들듯이 이제 코끼리와 기린의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이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컴퓨터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코끼리 사진을 컴퓨터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이게 코가 길면은 코끼리, 그게 코끼리인 줄 컴퓨터는 알지를 못합니다. 코가 긴 쪽으로 연관을 붙이고 목이 긴 사진들을 연관을 붙이고 그래서 연관과 규칙 그리고 분집으로 직접 어느 코가 긴 분집이 코끼리인지 컴퓨터는 알지 못하지만 코끼리의 사진을 줬을 때는 코가 긴 그룹에 배정을 하도록 그러한 규칙과 분집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보상을 통해서 상은 엄청나게 주고 벌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했을 땐 엄청나게 크게 주는 방향으로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는 방향입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든다면은 게임을 자동으로 운용을 가능하게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 가능하게 하는 부분. 뭐 실예를 든다면 좀 비슷한 부분으로 예를 든다면 알파고 같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고 같이 이제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많은 보상을 주고 그리고 게임에서 지게 되면 이제 처벌을 주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컴퓨터 스스로가 최선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보상을 통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화 학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딥러닝의 신경망 종류는 오른쪽에 보시듯이 응용 목적별로 다양한 신경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후반부에 얘기할 CNN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징 맵을 생성한 필터까지도 가능해서 비전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얘기할 제가 이미지 분류 분석은 CNN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RNN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정보가 담긴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그러한 신경망 종류의 아주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RBM이라는 신경망 쪽은 차원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이나 아니면 숫자들이 있을 때 매트릭스들을 이제 축소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선형 회귀 분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포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축소를 시켜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경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이제 DBN 같은 경우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비지도 학습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이미지를 전체적인 이미지로 연상화, 추상화하는 방법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일부 사진을 가지고 고양이 사진을 주지 않더라도 고양이 발을 사진을 주더라도 고양이 전체 이미지를 유추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뭐 또 다른 요즘 상용화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얼굴을 찍으면 사람 체형을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의 뭐 아바타를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쇼핑몰 같은 곳에 이제 자기 셀카를 찍고 그러한 아바타를 이용해서 미리 이제 쇼핑몰 옷을 가상으로 입혀 본다거나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딥러닝의 신경망은 1975년에 인공신경망 뉴런 세포 신호 전달을 메커니즘을 모형화해서 기계학습에 응용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먼저 왼쪽에 뉴런, 신경, 기관 이런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과학 시간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추상 돌기 같은 부분의 끝부분에서 신경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조합을 하고 하나의 결과값으로 뭐 통증이나 따뜻함, 차가움 같은 것을 인식을 하는 그런 출력값을 내도록 신경망은 다양하게 연결이 돼서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각각의 뉴런 하나의 이제 신경망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하나의 신경망들을 다양하게 연결을 시켜서 앞서서 만든 그러한 전체적인 신경망과 기관을 모형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직접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그림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신러닝을 이제 좀 전에 이제 사진으로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미리 해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있으면 그것들은 지도학습, 그 데이터가 알 수는 없지만 분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비지도학습,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찾아 나가는 방향을 찾고 싶으면 강화학습 부분으로 이러한 특징적인 분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회귀 분석, 그리고 디시전 트리, 그리고 SVM, 라이브 베이지안 이러한 이제 데이터와 결과가 이미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의 연관관계들 같은 부분을 찾는 부분이고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클러스터링, PCA 이러한 이러한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클러스터링해서 분집화시켜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도학습 예시 부분인데요. 지도학습의 예시 부분이 가장 간단한 이제 회귀 분석 같은 부분인데요. 회귀 분석이라고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용해왔던 ax 플러스 b는 y 네, 요 식을 간단하게 1차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면 그러한 여기 다양한 점들이 있을 때 이러한 점들이 어떠한 이제 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x 값과 y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입력에 대한 이제 정답값이 있을 때 대조하면서 좀 더 선을 위로 올렸을 때는 오차가 커지고 선을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는 오차가 줄어든다면 아래쪽으로 점점 학습을 해나가서 이 최선의 가운데 있는 빨간 선을
빨간 선 부분을 찾는 그런 부분에 많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 부분 같은 경우는 유사성에 따라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코가 긴 부분은 이게 만약에 사진으로 표현이 된다면 코가 긴 부분은 하나의 군집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목이 긴 부분은 하나의 군집으로, 이런 식으로 이 군집이 어떠한 군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답값 없이 입력값들만 존재를 했을 때 사용 가능한 네, 머신러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부분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인데요. 이런 이제 픽셀, 네, 픽셀 이름이란 제가 이 게임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러한 게임 같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진 않지만 이 컴퓨터 스스로가 여기에 게임 가운데 점들을 먹어가면서 유령처럼 생긴 파란색, 빨간색을 피해서 다니는 그러한 스스로 점점 학습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강화학습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중치들은 점점 이제 오른쪽 상향부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러한 값들이 갱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값들은 먼저 첫 번째 웨이트 부분이 처음에 입력 값들이 들어왔을 때 중간에 세타 값이 만약 0.47로 계산이 되었다면 새로운 가중치 그리고 0.47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이 이제 두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DT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게 만약에 1이 또 나왔다면 시스템의 입력한 패턴들과 초기에 할당된 값들이 지금 저희가 초기에 구성한 이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과 여러 가지의 입력 값들의 썸 값들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또 이 신경망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신경망속에 들어가서 최종적인 시스템 아웃풋을 도출을 하고요. 이러한 시스템 아웃풋 도출된 YT라고 되어 있지만 Y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Y에 대한 함수를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시스템 출력값과 목표값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러한 오차 그리고 학습률을 곱한 값을 이용해서 각각 가중치를 구성을 하고 최종적인 저희가 원하는 값에 도달을 하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이미지 분류 분석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미지 분류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미지 분류 분석을 제가 진행했던 분류 분석에 대해서 성능이고 그리고 거기에 적용했던 CNN이라는 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제가 의뢰를 받았던 이미지는 총 5,259건인 이 이미지 중에 144건을 제대로 분류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지 판독기의 R0의 분류는 144건이라고 이미지 판독기에서 출력을 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일일이 5,200건의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는 실제 결점은 160건이었습니다. 이러한 160건들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지금 진행한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오분류된 케이스 1 부분에는 실제로는 R0가 아닌 분류가 36건이 144건 중에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R0지만 다른 결함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52건. 그래서 총 이제 52건과 108건, 총 160건이 분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량을 가지고 오른쪽에 오분류된 경우를 보면 실제 결합번호 별 8번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판독기가 R0라고 판독을 했지만 오분류된 경우이고요. 그리고 아래서 결점을 먼저 오른쪽 아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들에 대한 샘플 파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른쪽 크게 보이는 부분의 이미지 결과인 분량을 찾아내는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다양한 결점 속에서 이 오른쪽에 R0라는 결함을 제대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지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별 8번 같은 경우는 저기 아래쪽에서 R5번과 R3번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별별 2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T5에 대한 결함인데 실제 이미지 판독기가 제대로 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R4나 R9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실제 결함 사진을 이미지를 확인을 했을 때는 R0라는 이러한 저희가 찾고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오분류 52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됐으면 이미지 판독기에서 분류한 결점 이미지가 저희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머신러닝으로 이미지들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를 토대로 결점 분류를 고도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미지 판독기에서 결점을 오분류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함을 찾을 수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공장에서 저희가 어떠한 원인이 이러한 불량을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을 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분석을 했던 공정에서 앞으로 어떤 서비스라기보다는 어떠한 이제 불량의 양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불량이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량 감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석에 대한 대상은 이미지 판독기에서 생성된 앞서 보신 결점 이미지들이고요. 그러한 결점 이미지들을 총 2가지 공정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5가지 생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R0의 이미지를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던 지도학습 부분으로 R0 이미지를 먼저 R0라고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이제 분량들은 R0가 아니다. 이런 바이너리 방식으로 분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이너리로 진행한 이유는 바이너리라기보다는 보통 많은 분류 방식들은 뭐 3가지, 4가지 이런 분류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개와 고양이, 동물을 구분을 한다면 개, 고양이, 그리고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개, 고양이 말고 네, 제가 갑자기 긴장을 했는지 그런 예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이제 종교를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어떤 곳은 이제 부처상의 이미지, 그리고 예수상의 이미지,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의 이미지, 이러한 사진들을 가지고 이러한 이미지를 줬을 때 이거는 어느 종교의 이제 물건인가 그런 것들을 분류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한 번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학습 방법도 있고요. 제가 했던 방법은 이제 한 가지의 이미지를 제대로 추출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를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는 아닌 걸로 그렇게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생산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들을 이제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또 다른 제품으로는
학습한 데이터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 제대로 분류가 되는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된 내용을 검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정에서는 D라는 분량을 2개의 생산 제품을 학습을 해서 나머지 하나인 602제로라는 제품의 이미지를 학습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적용한 방법이 신경망 구조 중에 CNN인데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러한 이제 CNN 부분은 이미지 분류, 앞서서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미지 부분에 대한 필터링이 가능해서 이미지 분석에 많이 쓰는 신경망입니다. CNN은 위에 이미지와 같이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추출하는 부분과 그리고 클래스를 분류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 추출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여러 겹으로 쌓는 형태로 구성이 돼서 다양한 매트릭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미지 분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이미지 풀링 커넥터 레이어가 마지막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과 이미지를 분류하는 부분, 그 사이에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 배열로 만드는 패턴 레이어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예를 든다면 앞서서 이 그림으로 보고 이 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매트릭스로 인식을 하고 컴퓨터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샘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CNN은 이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지로 저희가 보기에는 사진으로 보고는 있지만 컴퓨터 내부에서는 1과 0으로 된 매트릭스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가 컨볼루션 피처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그림처럼 이 값들을 주황색 값들을 각각 컨볼루션 피처에 이렇게 축소하는 피처 맵을 합성곡을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피처 맵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을 CNN이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매트릭스를 축소를 하고 다시 확대하고 다시 또 축소하고 하는 방향을 진행해서 이미지들을 축소하는 피처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더 상세하게 데이터 코드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인데요. 먼저 테라스 부분에 대해서 임포트를 컨버스 2D 그리고 맥스플링 2D를 임포트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댄스와 플래턴 부분을 임포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간단하게 위쪽에 예시로 그림을 그린 부분대로 이제 아래쪽에 모델을 구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모델에 대해서 시퀀셜로 함수를 불러오고요. 그 모델에 대해서 첫 번째 컨버스 2차원적인 걸로 12분 그리고 4x4 사이즈로 그리고 인풋 데이터는 120에 60 그리고 하나에 1은 컬러 이미지냐 아니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으로 레이어를 쌓을 부분은 맥스플링 2D로 풀 사이즈는 2x2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12번 이러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2x2 먼저 5x5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 단계인 풀링으로 넘어가기 전에
풀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2x2로 다시 또 축약을 하고, 그다음 다시 또 이 2x2로 축약이 된 부분을 다시 5x5로 다시 또 2x2로 축약을 한 다음 거의 뒷부분에 컨버전 세 번째 레이어를 쌓는 부분에서는 4x4 레이어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겨주고요. 이러한 20개의 매트릭스를 중첩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풀링 그리고 풀링 2D 부분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2x2로 다시 또 인식을 하도록 마지막에는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레이어 쌓였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액티베이션 하는 부분으로 하나로 축약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진행한 이 모델 코드는 웬만한 CNN에서 많이 쓰는 레이어 방법인데요. 이러한 레이어 방법으로는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엄청 작지 않은 이상,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 모델링, 이 레이어 방식으로 웬만한 이미지들은 거의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는 120x 160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160보다는 제가 진행했던 거는 64x 60의 이미지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는 그 이하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미지는 충분히 이 레이어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휴대폰의 사진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미지들의 사진들이 엄청나게 크죠. 그 큰 만큼 저희가 학습을 하는 컴퓨터의 CPU나 아니면 GPU 파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정량의 이미지 크기를 산정하는 것, 그리고 이 모델의 바로 앞부분까지 데이터 이미지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요즘 구글 쪽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델링으로 이러한 레이어를 쌓아놓은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쪽에서 그러한 샘플들, 코드들 이용해서 간단하게 접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집하기 어렵다면 AI 허브라는 국가 공공 데이터에서 있습니다. 거기서 로그인을 하고 회원 가입은 물론 해야 되겠죠.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면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음성 데이터 그리고 뭐 위치 데이터나 다양한 데이터들이 지금 국가 공공사업으로 많은 데이터, 샘플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얻었습니다.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사진, 이러한 이미지 분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의 사진을 인터넷에 개해서 이미지 부분을 하나씩 다운받는 그러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이미지들을 똑같은 크기로 먼저 잘라내는 그리고 어떠한 개들은 노란색 개가 있을 거고 어떠한 개들은 하얀색 개가 있을 거고 그러한 개들에 대한 개체 수를 어떻게 수집을 하면 하얀색 종류의 개들이 많이 수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와 좀 편견 없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은 국가 공공 데이터 AI 허브 go.kr일 겁니다. 네, 그 부분 들어가서 AI 허브라고 하시면 거기서 많은 데이터들을 국가 지원 사업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허브에서 또 다른 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AISW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미지 분류를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동시 통역이나 아니면 STT, 뭐 음성을 인식을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도 API로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간단히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스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저희가 이미지 분류를 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1차 모델링을 앞서서 저런 모델링으로 학습을 한 다음 저희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검증 결과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맞는 것을 맞다고 표현한 게 155, 그리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표현한 페일 네거티브 같은 경우 5가지, 160개가 그 중에 5개가 아니라고 판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R0 분량이 아니지만 컴퓨터는 1차 모델링으로 아래쪽에 4개의 분량을 R0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총 9개가 오분류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은 먼저 위쪽 사진 5개의 사진을 보면 사진의 이미지 결정 검출기가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찍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지금 위쪽에서 5개가 있는 부분은 좌우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상하로 흔들려서 이제 이미지의 일부분만 택해서 이 부분의 오른쪽 구석에 있는 것은 R0의 분량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기도 다르고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R0의 분량이 왼쪽 부분은 보통적인 크기고 아래쪽에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지만 이런 흑백으로 표현되는 이런 부분의 흙으로만 지금 찍혀 있지만 이 부분은 엄청 큰 분량이 될 거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작은 분량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점에 대해서 좌우로 흔들려 있고 크기가 달라 있고 저희가 총 지금 대상으로 한 부분이 2,800개 정도인데요. 2,800개 정도가 중에서 160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부분이 160개로 적었고요. 그리고 좌우로 흔들려 있는 그러한 사진들이 입력값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 같았습니다. 보통 CNN 부분에서 이미지 분류 분석을 진행을 할 때는 최소 1,000개 정도 그렇게 학습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60개로 너무 이제 파편적인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실제 가운데로 이렇게 찍혀 있는 이미지들을 저희가 결점을 이미지 복사 방법을 이용을 해서 상하 좌우로 결점이 각각 지금은 이제 9개씩 샘플들을 보여드렸지만 상호 좌우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랜덤으로 120%, 80%로 확대, 축소 그렇게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더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추가된 이제 학습 데이터로 160개에서 160개 곱하기 30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 6월 24일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 좌우 이동 데이터 몇몇 개의 생산 데이터들을 더 추가적으로 수령을 해서 상하 좌우로 이동 및 확대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추가 학습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러한 이미지들의 결과는 처음에 저희가 1차 학습으로 했었을 때는 지금 정밀도 부분 같은 경우는 82%로 82%와 83% 그리고 89, 99 일부 제품들은 높기는 하였지만 실제 이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최종적인 검증 데이터가 75%, 76%로 많이 낮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들이 좀 더 추가가 됨에 따라서 3차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로 했었던 최종적으로 검증 데이터에서 91%라는 좋은 분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류 결과로 총 학습한 데이터는 24,000개 중에 잘못 분류된 거는 29개 정도, 그리고 총 24,000개 중에 29개 정도로 아주 낮은 오분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어떤 구조로 바이너리로 인식을 했냐면, 처음에 데이터들이 입력되었을 때 이미지들을 R0인 분량과 R0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신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 생성된 모델을 가지고 R0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R0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한번 R9이나 R1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나누고 신규적으로 학습을 하는, 이러한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부분으로 좀 더 정확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구조가 좀 더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 분석가 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분석을 해줄 수 있다면, 저희가 나머지 녹색 부분처럼, 녹색의 두 부분처럼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일정 기한에 이제 분석을 하고 또 다른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공정에 관련된 부분에게 저희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먼저 전달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 부분은 직접 공정의 담당자께서 직접 분류하고 직접 학습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학습 코드들을 직접 구성을 할 수 있는 설명서와 함께 드리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는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분류 트리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이미지를 나누고, 이미지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신규 학습을 위해서 R0냐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냐, 그리고 그러한 구분할 시점을 지정한 엑셀 파일이 필요해서 그 엑셀 파일을 기준으로 이미지 라벨링을 통해 이미지 지도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신규 학습 부분에서는 분류 모델 추가의 초기에 한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분류 대상의 이미지는 1배에서 2배, 최대 2배까지 위치 이동은 상하 좌우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확대 적용해서 이미지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피팅을 1000회까지 지정을 해서 3회 학습으로 최소 5개 생산 제품을 학습을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학습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음에 이제 총 지금까지 5개 정도 생산 제품으로 모델을 만들었다면, 또 다른 이제 생산 제품이 있다면 그 생산 제품에 대한 분류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학습된 모델이 있지만 그 학습된 모델에 저희가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추가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최신의 이제 학습된 모델을 로드를 하고, 그 학습된 모델을 기초로 지금 추가된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최대 1000회 그리고 피팅을 2회 추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모델에 대한 최신의 학습된 모델을 로드를 해서 R0인지 아닌지, 그리고 추가도 앞선 페이지의 녹색처럼 R1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공정 담당자가 분류를 하였다면, 그런 분류 모델까지도 분류를 하고, 그 판별 분류 결과를 CS 파일로 생성해서 산업 현장 담당자가 쉽게 확인 가능할수록 그러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고 레포트도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 분석에 대해서 결과본인데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기 전에는 이미지 판독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좀 친절하지 않은 데이터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량이 어느 위치에 얼마나 났고 어떠한 분량이 얼마만큼 났는지 그러한 데이터들을 엑셀 파일로 직접 수작업으로 엄청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개 생산 제품이 나오면 보통 한 10,000개, 20,000개 정도의 분량이 나오는데 그 10,000개, 20,000개 정도의 분량을 직접 사람이 일일이 분류를 하고 이 분량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2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10초 이내 한 10,000개, 20,000개 정도는 10초도 안 걸리게 금방 처리가 되죠. 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처리가 되도록 서머리 되는 로직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미지 저희가 주로 했었던 이미지 판독기의 결정 분류 부분은 기존에 이제 O 분류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분류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한 분류에 대해서는 이미지 분류 이미지 판독기를 결정을 재분류하는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공정 일부분에서 정확도 99% 그리고 정밀도 91% 그리고 기존의 분류 방법이 없었던 공정 2번에서 정확도 99% 정밀도 90%를 가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듈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추가 학습을 통해 분류 성능을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신규 결정 부분에서 사용자가 공정 담당자가 직접 이미지를 분류 모형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지금은 R1을 했지만 다음 단계에는 뭐 R2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무형들을 추가적으로 공정 담당자가 직접 추가가 가능하도록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트리 형태로 간단하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결정 분류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분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인지 제대로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결정 분류 고도화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진행을 했던 그러한 공정에서 어떠한 분량이 있었는지 그러한 분량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원인을 찾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앞서서 정확도와 정밀도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도 같은 경우는 예측한 정확도의 정도 정밀도는 예측한 것들의 정답의 비율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여기에 코멘트를 달아놨는데요. 앞 페이지로 잠깐 좀 가시면 여기서 정확도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제대로 네. 네. 전체의 부분 중에서 정확하게 R0인 거, R0가 아닌 거, R0인 거를 R0로 맞춘 것들, 그리고 others 거를 나머지 others로 인식을 한 그 결과가 전체 것들에 대한 정확도, 이 부분이 정확도이고요. 정밀도 부분은 여기 예측한 부분 R0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정확하게 맞춘 것이 얼마나 정밀하게 나타냈느냐 이러한 혼동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대로 분석이 되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머신러닝에 자주 쓰는 이제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로 제가 너무 말을 빨리
됐나 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챕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인데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것인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입으로는 좀 부끄럽지만 유망 직업 1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제가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직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데이터는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상, 이 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작성한 이 자료도 지금은 PPT로 되어 있지만 이 PPT도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 버스카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거의 대부분들이 지금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중에 정말 보석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게 데이터만 다뤄서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분석을 잘해야 되는가? 아니면 제가 지금 헬스케어 산업에 있다 보니 이 헬스케어라는 산업을 좀 더 잘 알아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좀 뒷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이제 통계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비즈니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학 부분,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전공이신 분, 그리고 컴퓨터 전공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전문으로 되신 분, 아니면 통계학과에서 통계학을 분석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 뭐 경제학과나 문과대 쪽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 그러한 분들을 각각으로 따져서는 좀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일부분을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통계학, 컴퓨터, 비즈니스, 이걸 모두 아는 사람은 정말 천재고, 그러한 사람들은 슈퍼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계학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접했고, 그리고 회사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었기 때문에 제 입장은 여기서 뒷부분에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이러한 이제 인사이트 부분에 좀 약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계신 이제 리서치,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컴퓨터와 데이터를 엄청 잘 다루는 엔지니어분,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있어야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만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뭐 통계학 지식을 기반으로 컴퓨터를 접근하신 분, 컴퓨터를 기반으로 통계학을 접근하신 분, 그리고 비즈니스로 컴퓨터를 접근하신 분,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팀을 만들면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통계학 기반으로 컴퓨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는 하지만 컴퓨터 전공인 분보다는 머신러닝에 대한 코딩이 훨씬 더 낫긴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팀원들을 이제 뽑고, 아니면 팀원들을 이제 새롭게 팀원을 영입을 하거나 할 때는 컴퓨터 전공으로 이제 통계학에 접근하신 분,
그러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르게는 많은 이제 현장에서 많은 업무들을 쌓으셨던 분, 그리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현장에서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 요즘 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 이 부분으로 서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으로 잠깐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네, 먼저 이제 자랑을 드리면 하버드에서 좀 오래되긴 했죠. 12년도 벌써 한 9년이 지났는데요. 하버드에서는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6 오른쪽 하단에 보면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 같은 경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보통 월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고요. 그리고 커리어 오퍼레이션 이런 이제 점수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여러분 뉴스나 그런 것들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요즘 뭐 쿠팡, 네이버, 그다음 뭐 넥슨 이런 곳에서 데이터 다루는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부분을 서로 모시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한국에서는 많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2012년 뭐 이런 2010년대 초기부터 많은 각광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일하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러한 데이터 관련된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직업은 좀 많은 하드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보 시책으로 주 52시간도 지켜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미래도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 10년 전에 데이터 분석으로 앞으로 10년은 먹고 살겠다라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있는 걸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제가 10년 전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아이디어 그러한 기술들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면은 지금으로는 좀 도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파이썬 그리고 오픈소스 관련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스, JMP 이러한 이제 통계 툴을 이용하는 정형적인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좀 더 이제 기술을 쌓고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다루고 오픈 소스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은 여러 가지 툴들을 다루고 여러 산업들도 지나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데이터 코딩하거나 아니면 뭐 이러한 산업들 이해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사는 사회는 좀 더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뭐 농담처럼 10년은 더 먹고 살겠네 그랬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과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노력은 여러분들이 교수님 김정혁 교수님 계시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 잘 들으시면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뭐 과제하고 이런 것들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한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왔을 때는 저는 통계학이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프로그램은 조금 배우긴 했지만 완벽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한 2년, 3년 정도 넘게 걸렸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막내로 있으면서. 여러분들 좀 바깥으로 새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몇만 시간에 10만 시간인가요? 네. 몇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고인물이 된다는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을 지금 어렵다고 계속 미루거나 하시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 사이에 어느샌가 여러분들 그 분야에 이제 고인물이 되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 기술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년 후 가장 이게 2015년도 자료인데요. 1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은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그 2015년도 당시에는 정말 이제 SI 업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제 거의 출근은 있지만 퇴근은 없는 그러한 생활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는 서로 이제 직업 데이터 분석가 모셔가기 그런 것들도 있으면서 지금 10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25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당신 직업에 가장 영향을 줄 기술들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부분이 이제 아주 높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부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기초적인 단계였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글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구글 쪽에서도 오픈 API로 여러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무료 버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접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친숙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제 좋으신 분들이 자기가 분석했던 방법들 깃허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블로그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연구했던 기술들을 설명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하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제가 2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끝내버린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잠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김광일 팀장의 오픈소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잘 들었고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제 수업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소스나 전문가 특강 강의를 강사분을 섭외하는데 저도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섭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오늘 김광일 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 제가 뽑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워낙 열심히 하고 잘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SI 업체 출근은 있으나 퇴근은 없다. 제가 좀 미안한 감정이 갑자기 들 정도로 일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또 제가 야구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야구를 또 가르쳐 준 친구입니다. 지역 야구 아마추어 단체에서 유격수 또는 이루수로 뛰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야구를 또 좋아하게 한 여러 가지 하여튼 인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친구가 지금 이제 있던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저도 나온 상태겠지만 나와서 이제 다른 쪽에 비슷한 업체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이제
이쪽 그 녹십자 헬스케어 뭐 여기는 이제 의약업체죠, 그렇죠? 의약업체에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 팀장을 맡고 있고, 뭐 그쪽에서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뭐 진짜 실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해달라,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오늘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참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질문이라든지 또는 뭐 프로젝트에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2시 원래 20분까지인데 쉬는 시간 없이 했으니까 2시 한 10분까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니까, 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저 질문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꾸 이제 그 우리 저기 직원 선생님 그 만족도 조사 여기 홈페이지 URL하고 뭐 만족도 조사 URL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지금 82분 뭐 81분 정도가 지금 접속 중이신데요. 이게 또 이제 우리 또 소중사업단의 그 나름대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야 이거 만족도 조사하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실적에 상당히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귀찮지만 뭐 지금 이렇게 URL 타고 들어가셔서, 예, 만족도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말고, 예, 김광일 강사한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 팀장님,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앞서 그 강연해 주신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코비드-19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녹십자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데이터가 임밸런스드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스피커를 잠깐 높이겠습니다. 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 바이오 데이터의 경우 임밸런스드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편향돼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전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표준 편차로 해서 편향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양쪽의 극단치 같은 것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다면 이제 로그 변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기를 이제 좀 더 표준화하는 방법,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헬스케어 쪽에서 저희 녹십자 헬스케어가 검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검진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아마 53%, 57%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유소견이 있는 사람이고요. 40% 정도가 이제 정상인 사람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상인 사람을 많이 이제 헬스케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53%에 좀 편향돼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고민들을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편향 부분은 편향된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전에 이제 로고 변환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시 또 재샘플링을 통해서 표준화 가능합니다. 네. 그 지금 저기 참가자 중에 안치호 학생이 전정학과 소속인 것 같은데 지금 직접 질문을 들어도 예, 되겠습니까? 채팅창에 썼는데 직접 네, 질문. 최근에 그 안드루 교수가 그 머신러닝 함에 있어서 그 모델이나 알고리즘, 혹은 뭐 데이터 양 이런 것보다 데이터의 품질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주장을 발표했는데요. 현업에서 있을 때 실제로 그런 경향이 발생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부터 데이터 이제 먼저 전처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데이터를 실제 이제 분석 앞에 가져다 놓는 그러한 노력이 전체 데이터 분석의 노력의 한 80% 정도가 되고요. 보통 저희가 하는 말 중에 좀 우스갯말로 쓰레기를 넣으니까 쓰레기가 나오지 라는 말을 뭐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 중요하다는 거는 만약에 좀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끼리와 기린 사진을 넣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곰 사진을 코끼리라고 몇몇 개를 넣다 보면 얘가 나중에 코끼리를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 퀄리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 중에 준비는 아니지만 중간에 한번 제가 이 이미지 분석, 분류 분석을 한번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한번 뒤집은 다음의 결과고요. 보통 아까 앞서서 한 160개 정도의 분량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실제 그 160개 분량이 처음에 이제 현업한테 들었을 때는 컴퓨터가 분류를 한 게 제대로다 144개 그리고 총 5분류된 부분들이 아까 좀 전에 자료를 잠깐 처음 예상, 네, 요 140개 중에 이제 이러한 좀 전에 이제 데이터 퀄리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알제로로 분류된 게 144건이고 이 144건을 그대로 처음으로 돌렸더니 1차적인 학습 결과가 한 50%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 5,000건, 거의 한 2,800건 같은 경우를 직접 일일이 보고 현업하고 이제 공정 담당자와 저희와 직접 보면서 이 사진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한번 분류한 게 이렇게 케이스 1, 케이스 2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돌리는 방법을 진행을 했던 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차 모델링을 했을 때 바로 네, 1차 모델링을 했을 때 이러한 이제 90%에 대한 높은 결과를 얻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먼저 데이터들이 먼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러한 결과들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요즘 통계 툴이나 아니면 파이썬 이런 제가 중간에 파이썬 코드를 잠깐 지나갔군요. 네. 파이썬 코드를 잠깐 넣긴 했지만 이러한 모델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모델을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코드들 앞에 그러한 앞서서 제대로 정리된 데이터를 가져다 놓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80%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있으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이제 녹십자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주로 다루는지 아니면 디텍션 쪽의 모델의 중요성을 좀 더 느끼는지 그런 것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올해 제가 있는 부서가 새롭게 신설된 부서고요. 그리고 네. 기존에는 B2B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녹십자 그룹의 전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 디텍션 이 두 부분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줄 것이냐 그런 것들 이제 어떠한 사람들과 서비스 군집을 나누는 그러한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할 거고요. 그 사람들 각각의 이제 먼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그다음 그 고객분이 이제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그러한 디텍션 문제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개인적인 그 연구 질문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아는 데까지는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주제로는 이제 코로나 19을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그 폐 사진으로 이제 디텍션을 한 후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디텍션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디텍션을 먼저 진행하고 그 디텍션된 그 바운디 박스를 기준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기법도 이제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하고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각각의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랑 이제 고객 분집이랑 이제 각각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결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양쪽에 지금 저희 쪽은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 디텍션 부분까지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고객분이 있는지, 그러한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분집화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분집화에 대해서 아직 실제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양쪽에 있는 매트릭스를 엔드엔 이 매트릭스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클래시피케이션 된 거를 다시 또 상위 군집화를 시켜서 그거를 이제 상위 매칭을 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리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세부적인 분리는 지금 양쪽에 이제 고객분은 지금 분리가 됐는데 저희가 제공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에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타이밍에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타이밍 일단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 매칭 부분은 약간 좀 생각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너무 많은 고객과 이제 너무 많은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간략화하는 이제 상위 클래시피케이션 그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제가 뭐 데이터 공학개론 지금 수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배운 뭐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쪽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케이스 스터디 뭐 이렇게 다뤘을 때 자동차에서죠. H사, 예, 뭐 호주, 미주 뭐 이렇게 다 이 김광일 강사와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예전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뭐 해외 나가서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특히 미주에서 이제 마케팅 쪽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에도 뭐 갑자기 지금 김광일 강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지도 기반으로, 지오그래픽 기반으로다가 사람들 나누고 거기에서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쫙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디텍트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장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의학 쪽으로 뭐 이제 그쪽 이미지로 패턴을 분류하는 뭐 그런 디텍션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미지로 패턴을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걸 갖다 뭐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는 건 프로모션 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뭐 의학 쪽에서 뭐 생물학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학문들을 갖다가 조금 더 접하고 하면서
지금 김광일 강사처럼 뭐 SI 쪽에 있다가 뭐 의료 쪽에 어떤 도메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도 쭉 가서 뭐 파이낸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보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축이라고 했죠. 뭐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또는 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 근데 사실 그 아까 그 그림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림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이게 그림이 웃긴 게 왜 디벨로퍼와 엔지니어는 저렇게 생겼어야 되나라고 하는 게 약간 그 이미지가 되게 오잖아요, 그렇죠? 왠지 그 컴퓨터 전공하는 친구들은 저렇게 빡빡 재벌리에다가 약간 그 너드한 모습으로 생겼어야 되나 이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 중간에 있는 그 뭐 약간 애널리스트나 이런 느낌, 약간 그 리서치하는 친구들은 약간 저렇게 좀 약간 단정하고 멋있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스태티스티션이라고 하는 약간 날카로운 어떤 그 사감 출신의 여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림이 되게 와닿으면서도 하여튼 이런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축을 조금 이렇게 다 우리가 저런 능력들을 가질 수 없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그렇지만 어쨌든 한 부분 내지는 두 부분에 조금 더 특정화해서 그러니까 포지셔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포지셔닝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길로 들어가서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뭐 파이낸스 쪽이라든지 뭐 공공 IT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김광일 강사 얘기한 매니팩처링 쪽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이미지 분류를 한다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프로젝트 자체가 매니팩처링, 제조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런 어떤 많은 도메인들을 경험해 보면서 아까 우리 그 안치호 학생이 얘기했던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회피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제 그럼 도대체 80%의 전처리를 갖다 그럼 상당히 내 주관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주관적인 판단을 갖다가 얼마나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향후에 어큐레이시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상당히 그 고유의 영역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나름대로의 익스큐즈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위 짬밥, 이를테면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초 부분은 사실 탄탄해야 되지만 향후에 실무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 뭐 배운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까 김광일 강사가 얘기했던 10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일단은 그 오늘 김광일 강사에게 수업 뭐 오픈소스 강의 잘 들은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또 있으시면 5초간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오픈소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만족도 조사 여기 지금 URL 있죠, 그렇죠? 홈페이지 URL 뭐 두 가지인데 그쪽에 들어가서 그 만족도 조사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광일 강사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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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어요. 팀장님 혹시 그 추가적인 질문 드려도 괜찮으세요? 뭐야, 장훈아, 너 씨 끝났다니까 왜 그래? 저번에도 네. 그런 거 같았는데 너 그 전문가 특강 왔을 때 김병직 왔을 때 그치? 얘기해봐. 난 나가 네. 있을게. 어려운 질문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인원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까봐 이제 그 김강일 팀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방법론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 방법론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방법론과 달리 새로운 방법론을 고안해내신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받아들였어요. 그런 방법론의 경우에는 평가 지표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거랑 이제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평가 지표의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그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시는지 좀 조언 같은 걸 해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제가 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조합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이제 조합들은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검증 방법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그 검증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합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검증을 통과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제 새로운 거가 만약에 제가 새로운 모델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뭐 네트워크를 새로 만든다면은 그 네트워크에 대한 결과들은 좀 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로 충분히 검증 그리고 얼마만큼 발전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답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현 강사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